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들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당대표 레이스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대부분의 정치 현안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도 평행선입니다. 민주당이 휴일인 1일부터 바로 이어서 개회하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는 안 된다면서 6일부터 국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전국 상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 추이와 그동안 가팔랐던 금리 인상 파급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가쁘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일단 멈췄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오는 4월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까지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당분간 상황을 점검하며 그간의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매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오다가 근본에 이번에 동결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전망치보다 낮은 1.6%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이 우려되는 등 한층 커진 경기 침체 우려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5%대로 목표치를 훨씬 웃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미국이 금리 인상의 보폭을 키울 경우 한미 금리 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향후 통화 정책 변수입니다.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분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긴축이 끝난 건 아닌 만큼 한국은행은 당분간 국내외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지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물가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이 2분기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지난해 4분기 연료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이 크게 늘며 1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거꾸로 1.1%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4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 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분배 격차는 개선됐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이 6.6% 증가한 반면 상위 20% 가구는 2.9% 증가했습니다. 소득 격차 지표인 5분위 배율은 0.18배 포인트 줄었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많은 하위 20% 가구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과 상위 20% 가구 손실보상금 소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 소득은 좀 줄어들었고 1분위의 시장 소득은 증가하면서 5분위 배율이 좀 낮아지고 지표가 좀 개선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5.9% 증가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은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고물가에 가계가 지갑을 닫은 것입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와 가스 요금 등 연료비 지출이 16.4% 급등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 기름값이 포함된 운송기구 연료비는 9.1% 증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비용 지출도 28.9%나 올라 증가율이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고물가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생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국내 기준금리가 이번엔 동결됐지만 미국 기준금리의 향후 동향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죠. 밤사이에 공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에서는 당분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파 성향 인사들의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 주장도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식시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에 있었던 연준 회의에서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발언에 주목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회의록에 나타난 당시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는 있지만 연준의 2% 목표치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매우 견조한 노동시장도 임금과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발언이 줄을 이뤘습니다. 파월 의장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시장이 애써 외면한 겁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0.25%가 아닌 0.5% 빅스텝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는 사실도 회의록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목표 금리를 지난해 제시했던 5.1%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방송에 나와 목표 금리를 5.38%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3/8. So we got a little ways to go here, and I've argued that, hey, let's get to where we want to go. Let's hope that we get disinflation in 2023. But right now, it came in hotter than we thought. 연준 회의록 공개 전까지 플러스를 이어가던 3대 지수는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회의록 내용이 나오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겨우 플러스로 턱걸이하긴 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는 경제 둔화나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고 적혀 있어 경제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무역 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올해 수출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K 콘텐츠를 승부수로 띄워 식품과 IT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 부가가치를 내자고 독려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전략 회의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내걸었습니다.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 우리 돈 894조 원으로 잡은 겁니다.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4.5% 감소를 전망했지만 정부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목표를 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과 방산,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출 전략 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K 콘텐츠 수출을 위해 식품, IT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해 부가가치를 내는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동과 북미, 유럽 등으로 시장을 넓혀 오는 2027년까지 K 콘텐츠 수출액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휴대폰 등도 디자인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 관계자와 배우 박성웅 씨도 참여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세제 지원과 보조금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 기업만 수출 경쟁에 혼자 나가라 할 수 없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의 영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재판에 넘겨져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피해자인 척하지 말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영장의 부당성을 일일이 지적하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자 성남FC 의혹은 무혐의에서 재수사로, 박근혜 정부가 이미 탈탈 턴 대장동도 구속사안으로 바뀌었고 영장엔 오로지 번복된 주변 진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듭, 깡패, 강도, 오랑캐 등 거친 단어에 빗대며 상황이 엄혹하게 변한 만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검찰 기소 이후에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 2년 동안 그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선 일단 부결엔 동참하되 거기엔 이 대표 사퇴라는 전제가 있다거나 아직 많은 의원이 고민 중이라는 등 단일대우 반발 기류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적극 공략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정치 탄압이라면 누구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할 것이 뻔한데 뭐가 두려워서 찾아다니면서까지 부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재발절인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부결을 부탁하고 다닌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침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보복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하다가 역사 속으로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무기명 투표에 붙여집니다. 당내 단일 대우 유지와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하는 이 대표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압박하는 여당 측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검찰은 곧바로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죄질이 가장 중하다며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혐의를 소명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여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검찰은 또다시 날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길 바란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단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기자회견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의 죄질이 가장 중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팀을 오랑캐, 강도, 깡패 등 원색적 표현에 빗댄 건 검찰을 낙인 찍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받아쳤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을 환수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시 판결은 환수란 표현이 허언인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환수 이익 5,503억 대부분은 기반시설에 쓰인 사업 비용이고 이런 비용을 제하고 남은 배당 이익을 민간에 몰아주기 위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비난 공세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수익 1,270억 원을 추가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결된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은 2,070억 원 규모로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이 대표 측에 428억을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 연속으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집과 구치소 공간까지 포함됐는데요. 경기도와 이 전 부지사 측은 과도한 강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청에 연이틀 검찰 관계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기도청과 도의회 등 1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하루 만에 경제부지사실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첫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연 현 지사가 사용하는 집무실과 개인 컴퓨터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13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 탓에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혐의와는 무관한 대상과 업무 자료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SNS를 통해 새 청사로 이전한 뒤 사용한 새 컴퓨터에선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지난해 4, 5월에 이사 온 거고 컴퓨터 또한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란 말을 써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북 문제에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동연 지사 PC를 대상에 포함한 건 경기도가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날 빠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구치소 공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역시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혐의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한 뒤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대법원도 피의자의 압수수색 참여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선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에 맞춰서 일부 제한해서 발부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모든 영장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만큼 검찰과 법원 모두 강제 수사에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2020년에 입장을 번복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주장을 바꿔서 결국 기소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처음 폭로한 건 지난 2020년 4월.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을 때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금품 제공 대상 의혹으로 지목한 건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 등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로는 같은 해 10월 공개한 옥중 편지에선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려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오히려 과거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폭로 이후 당시 수사팀은 거의 해제되다시피 했고 정치권 로비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이 최근 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 수사도 재개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그리고 김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6년 충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알선한 대가 등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에게는 각각 900만 원씩,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A씨에게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에게 모두 1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폭로 이후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입장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기 의원은 거짓을 주워 담은 시나리오라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검찰이 거짓 진술과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이 처음으로 폭로된 지 3년 가까이 만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땅 투기 의혹이 갈수록 논란이 되자 이번엔 김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주자들은 후보에서 사퇴하라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엄인주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땅 지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1,800배 땅값 폭등과 같은 관련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땅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게 힘쓰지도 않았고 각종 규제로 묶여 땅값 폭등도 없었다며 일부 언론과 경쟁 후보 등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하거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지만 경쟁 주자들의 협곡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보수 핵심은 도덕성이라며 사퇴 요구가 나왔고 천하람 후보를 돕는 이준석 전 대표는 울산 땅을 직접 찾아가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2030 세대 분노를 싸서 김기현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가 사퇴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친윤그룹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가 오히려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총선을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 안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하고 대표가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공천 협의하는 것은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요구하실 분도 아니고 오히려 그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불법적인 쪽까지 언급함으로써 천하람 후보는 아예 친윤그룹 핵심들에 대한 내년 총선 공천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꼴불견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를 과거로 구태로 태화시키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이곳 강원 합동 연설회를 마친 후보들은 다음 주 TK 지역 연설회를 하기 전 각자 당심 잡기 행보에 주력합니다. 결전의 날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주자들의 당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 날짜가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시간이 째깍째깍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보면은 어제는 물론 비유적이긴 합니다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깡패라는 단어를 쓴 그 발언이 있었고 오늘은 보니까 1시간 이상 기자간담회를 했죠. 또 오랑캐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에 부당성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그 설명을 계속하면서 오늘 발언을 보면은 앞으로 이 표결 이후에도 어떤 기조로 갈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나는 억울해요. 나는 죄 없어요. 검찰의 정치적인 보복 수사에 나는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작 왜곡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거죠. 여론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27일 날 월요일 날 표결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당내 의원들 단속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략 1,700여만 표의 일정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 전 대선 후보죠. 대화 협상의 협치 파트너로 인정 안 하는 대통령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깡패, 폭력배, 오랑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도 전 상당히 좀 선을 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억울하겠죠. 하지만은 검찰의 수사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한 법원에서의 판단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나는 잘못 없는데 나를 정적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검찰력을 동원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선 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왜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는지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좀 스스로 깨달아 봐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김 선생님. 검찰의 수사에도 좀 정도껏 해야죠. 많은 국민들이 아마 지금 장수장 생각보다는 제 생각이 더 가깝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수사를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최소한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검찰이 수사하겠으니 오라, 아니면 체포하겠으니 와서 체포영장 발부받으라, 아니면 구속영장 심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야당 대표가 그거 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현실상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그렇게 검찰이 정주준하면서 수사했더라면 국민의힘은 아마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한 정치인이 한 발언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50년 전 철진한 좌파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 소위 비즈니스 공동체다.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짓이다. 저는 이 사기꾼들 오래 상대해봐서 아는데 부패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이재명 민주당의 썩은 패거리들.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170석 넘게 그 선택을 받았던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었고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겁없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하는데 마치 린치를 가하듯이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품격 지켜가며 곱게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 험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되돌려주는 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이런 상황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를 괴롭히듯이 마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듯이 검찰이 수사하고 들어오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곱게 얘기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아무 잘못을 안 했어요? 유동규라는 지금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 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과 사장 권한대행으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 사람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 사업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잖아요. 측근이었던 정진상 정책비서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검찰이 구속당했잖아요. 김용 부원장 측근이에요. 구속당해 있어요. 대장동 입당등과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 불유쾌한 여러 가지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문제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 이 정말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 난 참을 수 없어. 나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 다 걸기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좀 외쳐주세요. 이게 맞아요? 최소한 사과는 해야죠. 측근과 분신이 이 일 때문에 지금 구속당했는데 본인은 무조건 잘못 없다고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검찰의 과도한 수사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 과도한 수사를 하겠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너희들이 조작 왜곡 수사한 거야. 그러니까 검찰은 더욱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엔 정경심 교수 4년 그리고 조국 전 장관 2년 구형받았어요.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해야죠. 검찰이 누구를 꺾어놓기 위해서 수사합니까? 누구를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검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수사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절차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일단 검찰권의 신중한 행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 측근 문제 있죠. 유동규라는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데려왔다. 저는 그거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했고요. 근데 김용하고 정진상 두 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여러 가지 저는 아직까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도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저도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앞으로 구속영장이 일단 발부가 되긴 했지만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수사 내용과 혐의점 그리고 법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 상세하게 토론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은 표결을 하게 되면은 관전 포인트가 뭔지 일단 1차적으로 가결이냐 부결이냐 일단 대부분이 이제 부결로 이제 관측합니다만 오늘 이제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부결을 단정하기엔 이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뭐 이게 뭐 소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의원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총회에서 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총의로 우리는 부결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설득도 하고 서한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친전 문자 메시지도 보내면서 좀 표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고 야당에서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예를 들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69석, 그다음에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7명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장 빼면 6명. 그럼 175표의 부결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걸 한번 우리가 관전 포인트 해야 될 것 같고요. 175표. 네. 그 이상 나오면은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국민의힘은 다 저 가결시킨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아니 이재명 당대표의 저 사법 리스크는 한쪽 다리를 끈을 묶어가지고 마차에다가 끌고 가는 것처럼 질질 내년 총선 때까지 끌고 가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몇 표가 나올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거꾸로 만약에 부결표가 175표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구나, 맞습니다. 미미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은 지금은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전현직 의원들 또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 전해진 게 더 자극이 됐을 거라고 봐요.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확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거의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뭐 검찰용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에 손가락질조차 안 해도 검찰이 알아서 가가지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부인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공 의혹과 관련해서 천공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승찬 전 대변인 오늘 압수수색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가가지고 별건으로 이거 군사정보 그 기밀 유출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방첩부대에서 막 압수수색합니다. 차라리 그 천공하고 같이 갔다고 하는 윤핵관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가지고 득달같이 가가지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김기현 당대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됐잖아요. 그것도 사실 고발 하나만 들어가면은 일주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보면. 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압수수색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 못합니까? 우리나라 검찰하고 경찰이 그 정도 수사 능력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혐의 적용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소위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참 합리적인 결정이야. 검찰이 뭔가 있으니까 뭐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표결에 있어서만큼 최소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한 번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별로 가망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찌 보면 장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국민의힘의 전략이고 대통령실의 전략인데 거기에 민주당이 맥없이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선택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대표의 기자 간담회에서 이른바 이제 쪼개기 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그 발언에서 바로 그 표현이 나왔었죠.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된다. 불체포 특권은 없다. 그리고 또 본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 얘기를 하면서 대표직 유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영장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지 않고 당대표 측은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싸워 나가겠다 이런 걸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분명히 밝힌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계속 재판에서 어떤 1심에 뭐 법정 구속형이 나오지 않는 한 예. 계속 2심, 3심 가면서까지도 본인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또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2027년도에 대권 후보로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천권 문제라고 봐요. 나랑 친하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2024년 총선에 공천을 해서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 힘을 갖고 내가 대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의원들은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 하에서의 나의 공천이 뭐 안정적일까? 그리고 내가 공천 받아도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그러한 정당에서 총선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구심과 불만을 이번 27일에 있을 표결에서는 드러내지 않겠지만 4월 달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당 장악력과 리더십에 커다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그 의원들 중에서는 친명계 의원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명계 예. 의원이 많이 있죠. 근데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당의 2인자인 원내대표 자리를 이렇게 비명계 뺏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친명계 후보를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그 일들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걸 한번 지켜볼 만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요. 개딸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한 당원들의 압박과 압력에서도 의원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경고 의미로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랬을 때에 이재명 당대표의 당 장악력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자, 이제 향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 근데 지금 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장이 여러 번 더 청구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후에도 이제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비명계의 아직까지는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수면 아래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 대우를 표결 이후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수영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의원들 사이에서는 차기 공천 받고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제일 1순위 목표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마 걱정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걱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다만 왜냐하면 앞으로 총선이 1년 넘게 남아 있어요. 정치가 내일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섣불리 나서서 뭔가 당내 분란을 조장했다고 하면 오히려 공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당내 반발이나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움직일 만한 시점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재판받고 1심에서 최소한 유죄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뭐 올 가을 추석쯤이나 이럴 때까지 갔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헤맨다. 이렇게 하면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조홍천 의원의 얘기는 이번엔 한번 도와주고 다음번 오면 그때는 뭐 당대표 사퇴를 요구할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동의할 만한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별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만한 용기를 갖고 있는 의원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TV 토론회가 어젯밤에 있었고요. 또 지금 계속 그 관련 여론조사 추이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죠. 저희가 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여론조사 지금 결과 나온 것들을 이제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슈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그 국민의힘 전당대표 레이스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은 김기현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사이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진 그런 결과가 나왔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좀 하락을 한 게 좀 눈에 띄고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TV 토론 이후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좀 때를 놓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당초에 지지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저 출마 안 할게요라고 한 다음 날 여론조사 했을 때는 김기현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아니 전당대회에 이렇게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 이건 바로잡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아니 윤핵관이라는 표현 말 쓰지 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을게요. 굴복하고 굴종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과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표가 좀 분산됐다. 그런 점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지금 하락 추세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김기현 후보는 어쨌든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좋아하는 다수의 당원들이 튼튼하게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여론조사 결과마다 이제 각 후보의 양상이 조금씩은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KTX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로 표 잠식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 좀 본인은 자세하게 좀 해명을 한 부분이 있고. 예. 그것이 그 KTX 노선과 그 연결되는 간선 도로거든요. 네. 그 도로를 본인 임야 지하로 터널로 뚫는 그러한 변경에 김기현 후보의 어떤 압력과 힘이 작용했느냐,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쪽에 명확한 뭐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당대표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만약에 룰이 민심이 반영되는 룰이었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좀 흔들리겠지만 지금 당신 100%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원들, 김기현 후보를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상 이거 가지고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1차에서 그냥 과반수를 얻어서 결선까지 안 갈 수 있어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노선 변경이 왜 되느냐, 이게 과연 우연이었느냐. 우리가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끈도 매지 말라고. 그런데 이런 어떤 공직을 계속 갖고 갈 마음을 가졌었던 분이 그럼 애초에 왜 그 토지를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을 들었으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큰 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한테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네.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도 계속 설명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가 됐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 가가지고 유죄 판결 난 게 뭐였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났어요. 명의신탁한 거, 조카한테 부동산 살 때 명의신탁 사실상 해준 것이다. 이거 하나 벌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할 때 상임위원이었다, 그 내부 정보 뺐다, 영향력 행사했다,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하고 국민의힘이나 공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부동산 이미 투기한 걸로 다 얘기했잖아요. 김기현 의원도 얘기하자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회 상임위로 있을 때 그때 KTX 노선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바뀐 노선이 하필이면 그 옆으로 지나간다고 하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명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땅값이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만 얘기하더라도 최소한 처음에 한 2억 몇천 주고 산 게 지금 34억이다. 최소 34억이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냥 사라고 해가지고 가서 밭농사 지려고 샀습니다. 35,000평을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끊임없이 아마 뒤에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하고 김기현 지금 후보가 받는 지지율하고 비교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지금 지지한다고 얘기한 거랑 다름없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 아마 책임당원 대상으로 조사하면 한 80%는 나올걸요? 제가 모르긴 해도. 근데 김기현 후보는 지금 몇 %입니까? 한 반 토막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챙겨준 밥도 지금 못 먹는 것이다. 거기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선 투표로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밀려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천하람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생각보다 지금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과연 안철수 후보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일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천하람 안철수의 당분간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 40분간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3월 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선두 후보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 천하람 후보 지금 이 지지율로 보면은 좀 상승세긴 합니다만 1차 투표 과연 이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갈지 이 네 사람 사이의 이제 역학관계가 어떻게 좀 전개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일선에서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의 부활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 협의체는 지난해 6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법무부는 협의체 자문을 토대로 수사 준칙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재수사와 보완수사 조항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행 규정상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단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초안대로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집니다. 재수사 요청에 따른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시원찮다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와 미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경찰은 재수사 요청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까지 송치 요건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선에선 사실상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라며 수사 지휘권 부활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 조항도 바뀝니다. 기존엔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검경은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아예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에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거나 검사가 이미 상당 부분 손댄 사건, 애초 검찰이 송치를 요구했던 건 등입니다. 경찰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인데 검찰이 결국 주목도 높은 사건만 가져갈 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한 것이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아직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인데 검경이 모두 만족하는 개정안이 완성될 때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 해석에 착수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식 답변을 요청한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면죄부를 줬다, 양심을 팔았다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부인이 이 수사 재판받는 일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전현희 위원장 아무리 은혜를 잊고 그 자리에 갔더라도 법조인 아닙니까? 양심을 팔지 말고 지킬 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어 감사원도 전현희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유권 해석 발표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권익위의 유권 해석 시스템과 실무진이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결과를 그대로 존중했고 위원장이 결론에 변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결론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국회에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이번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인터넷 매체 더 탐사의 주거 침입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고 또 장관 자녀 스펙 의혹 관련해서 또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니까 사적 이해관계는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 충돌인 건 아니죠. 추미애 장관과 동일하게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이 사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다면 이해충돌이 될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유권 해석 요청이 권익위에 공식 접수된 가운데 전 위원장은 SNS에 이해충돌 방지법 주무부처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의 불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또 올해 노동부 예산의 절반은 MG노조 등 신규 단체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에 비치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낸 곳은 전체의 36.7%에 그쳤습니다. 노동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올해 44억 원 규모로 이루어지는 노조 지원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겉표지하고 안에 한 장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MG노조에서 얘기하듯이 거기는 뭐 50원짜리도 다 공개한다고 그러던데 아이 투명하고 당당하면 뭐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동부는 대신 올해 예산의 절반인 22억 원을 MZ세대 노조와 근로자협의체 등 새로운 노동단체에 지원합니다.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4.2%에 그치고 있고 기존 대기업 중심의 노조로는 다수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양대 노총, 특히 한국노총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29억 원, 민주노총은 3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주로 대표되었던 직군 외에도 노동조합이 아직 생소한 직군 분야에서도 용기를 내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사업 내용도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위주로 재편됩니다. 기존 지원 사업 가운데 노조 간부 교육이나 국제 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이후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동성 결합을 사실 혼 부부로 인정한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경제적, 정서적 공동체로 이제 인정해서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남성이 결혼식까지 올리고 2019년도 이후부터 계속 동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 소득이 없어지자 이 나머지 배우자가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부양자로 좀 인정받을 수가 있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를 합니다.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사실이 한 주간째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단 측에서는 우리가 동성간 결합 커플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준해서 이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고지를 받게 되자 행정소송으로 간 건데요. 1심 재판부는 공단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동성 커플은 사실혼 배우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상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동성 커플이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취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는데요. 사실혼 커플이다, 사실혼 관계다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간 결합 집단이 있을 때 어떤 주거 같이 살고 있다는 형태 그리고 말씀 주신 정서적인 공동체 성격, 경제적인 공동체 성격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성인지 이성인지만 뺀다면 그렇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피부양 자격은 인정해야 된다. 근데 사실혼 그 관계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민법이라든가 그 기존의 법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체계에 따르면은 혼인이라는 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합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혼인 관계에 포섭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 되올 만한 그리고 앞으로도 될 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법원이 이렇게 판결문을 쓸 때,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적시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일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죠.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예,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 발언도 판결문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그 판결문에는 요건 사실 이 법령에 정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쓰는데 요즘은 다른 추세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 판결문을 받는 당사자가 장애가 있어서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굉장히 쉬운 어체로 바꿔서 판결문을 쓰기도 하고 이 부분은 뭐 그것과는 결을 달리하지만 이 재판부가 뭔가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인권의 문제,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성 간의 어떤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UN 인권이사의 회원국으로서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데는 찬성표를 던진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동성 간 커플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이번 판결에 녹아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어떤 평등의 가치 차원에서 이제 바라본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이 이 판결 수용할 수 없다. 네. 자,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국민건강보호법 5조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굉장히 법정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아니면 형제자매 중에 생계를 굉장히 위탁하면서 일정 조건, 뭐 수익이 없다거나 자영업자인데 폐업을 했다거나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어떤 범위를 넓혀서 수혜를 받는 곳에 사실혼 배우자까지 넣는데, 그럼 대법원도 사실혼 배우자의 범죄에 아예 동성 커플을 넣지 않으면서 평등을 문제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사실혼 배우자의 또 법리를 좀 다소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동성 커플은 등록,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에서 법적인 지위가 확인되진 않습니다. 이 지금 해당 커플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도 올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한 사안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이유로 우리는 사실혼 배우자고 거기에 준해서 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야 된다라고 만에 하나 악용할 소지도 있는 부분을 법원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판결이 그럼 다른 그 사례도 과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은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이제 사회보장을 이제 제공하는 그 의무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외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유사한 그 사례가 있다면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이 동성 결혼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전향적이고 뭐 아주 좀 놀라운 판결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저는 단초를 제공한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성 커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결혼한 커플과 많이 그 양태는 대단히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뭐 신혼부부 대출 되지 않고. 그리고 시청에서 결혼하는 문제도 무료라고 합니다. 남녀 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남녀 커플임이 전제되어 하고, 그러니까 여러 생활 속에서 남녀 결합과 달리 차별받는 이런 동성 결합의 문제에 이게 차별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 혹시 평등권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를 대출이나 세제, 주거 형태 여러 영역에서 좀 문제의식을 던진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좀 알아보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해서 이제 우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화가 나서 가해학생을 찾아가서 막 호통을 쳤습니다. 자, 이 40대 여성 법원이 이제 유죄 선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찾아간 겁니다. 학원으로. 본인의 딸을 지속적으로 좀 괴롭혔다는 이유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8월부터 한 10월까지,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좀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학교 폭력 혐의로 이 징계에도 회부가 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면 사과와 이제 접촉 금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학교 폭력 내지는 괴롭힘의 행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학원으로 학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소리를 높여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굉장히 좀 고압적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던 거고요. 호통을 쳤다. 내 딸에게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유사한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무죄 선고 난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입니다. 자기의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친구가 나를 자꾸 돼지라고 놀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가해 학생을 학원으로 또 이 엄마니까 50대 여성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가해 초등학생은 태권도 학원의 다른 학생들과 같이 태권도 사범의 지도하에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 어머니도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우리 아들을 계속 손으로 치고 놀리고 그러는데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너 신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약식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회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성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이 정식 재판 회복 청구를 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그랬습니다. 이게 아이에 대한 추가 학교폭력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생각에서 이 부모가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뭐 욕설을 하거나 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어떤 정서적인 학대 행위로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앞의 사건과 지금 이 뒤의 사건이 물론 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뜻 보면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 그 맥락이고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았던 그 앞의 사건은 학생이 이제 중학생이었고 그렇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뒤의 사건은 이 학생이 8살이죠. 네. 8살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선고가 났고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행위 양태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규정되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게 상당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평가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정서적 학대 행위도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가혹행위, 폭력행위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까지 사실 인정할 것인지, 고성을 지르는데 이 시간이랄지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줄 어른들이 있었는지 이런 사정들을 좀 헤아려서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의 뭐 가혹행위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었고 네. 또 다른 이 재판부는 또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고 판사의 좀 주관적인 판단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네. 이게 반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법리를 면밀히 따져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그 사례들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일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비일비재하게 네. 사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런 어떤 사적인 그 제재보다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방법, 법적인 이런 그 구제 절차를 따르는 게 좀 더 합당하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은 꼭 무슨 문제화되거나 정식적인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네. 학교폭력 관련 규정을 보면 뭐 교사랄지 아이를 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되면 바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는 등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절차에 굉장히 수긍하게끔 절차가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 당사자들이 와서 소명할 기회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좀 아이들 간에 있었던 문제고 이례적인 사안이라 사실관계를 또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그 단계에선 어려워서 예. 이 부분이 사실 학교 단위나 교육청 단위에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나중에 법원 판단까지 구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뭐 약자로 학폭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좀 불신을 좀 해소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절차가 상당히 좀 시간도 걸릴 뿐더러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구제받기 어렵다는 그런 불신도 좀 섞여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근데 교육부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있죠. 다음 달부터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이제 졸업할 경우에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을 기존에는 이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네. 좀 심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무조건 한 2년 동안은 남겨놓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한달까요? 학부모들도 가장 신경 쓰는 건 이른바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이 징계 흔적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학급 교체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그 기록을 지워줬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졸업 후에 2년 동안 보존을 하기로 했고요. 예. 더 중한 징계, 그러니까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졸업 후에 무조건 2년간 보존토록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근데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냐. 이게 생활기록부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데 상당한 평가 요소로, 정성평가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대학 입시든 고등학교 입시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일단 이 기록을 기입하는 것 자체를 막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학교폭력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동안 그 부분을 보류하고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형식으로 소송을 많이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쟁을 낳는 또 씨앗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 군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핵 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조국 수호의 날을 맞아 공개한 동영상 연설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3대 핵 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탄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 사르마트를 올해 배치하는 등 첨단 무기를 지속해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중 기반 극초음속 킨잘 시스템을 계속 대량 생산하고 해상 기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의 대량 공급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춰 중국이 평화 협상안을 내놓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끝모를 전쟁의 종집을 찍을 중재자가 되겠다고 나선 셈인데 과연 국제사회의 심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의 외교수장 왕이 주임을 두 팔 벌려 맞이합니다. 외교 격식을 타파하고 작은 원탁에 마주 앉아 환담을 나눕니다. 지난해 전쟁을 만류하러 크렘린궁을 찾았던 프랑스, 독일 정상과 만날 때와 대조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 중국의 중재와 후방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И, конечно, мы жд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 визитом в Россию. 프랑스 방문과 독일 뮌헨 안보 회의 등을 거쳐 모스크바로 날아온 왕이 주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 평화 협상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5월 러시아 전승절 때 시진핑 주석이 푸틴을 만나 평화 중재에 나서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반미 전략 공조만큼 유럽과 경제 관계 회복도 중요하다는 게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当前国际形势确实严峻复杂，但是中俄关系成熟坚韧，稳如泰山。 미국은 무기 지원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며 심판이 되려는 중국을 선수로 끌어내립니다. 서방 언론들도 중국이 평화 협상안을 내놓겠다면서 정작 우크라이나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왕위로부터 평화 구상의 핵심을 전해 듣긴 했지만 그거론 부족하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In Europe, we have this saying, "Devil hides in details." So I need to see the full paper. I need to examine it. 이른바 시진핑 제안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평화 협상안이 1년째 계속되는 포성을 먹게 할지 아니면 변죽만 울리고 말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통제 조약에서 빠지겠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유럽 9개 국가 정상들은 러시아에 맞서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토 동부전선인 동유럽의 안보협의체인 B9 정상회담이 열린 폴란드 바르샤바. 자리를 함께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any reaction to Putin saying he's pulling out of New START? Big mistake. Mr.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한치라도 모두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유럽 9개 나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동부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B9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방어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meeting almost exactly on the anniversary of the event which has forever changed the history of our part of Europe and which has an impact on the security situation across the world. 정상들은 미국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회의 참석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e cannot allow Russia to continue to chip away at European security. We will protect every inch of allied territory based on our Article 5 commitment to defend each other. 나토 설립의 근간인 조약 5조는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구성된 B9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이듬해 결성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아이들 생활도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간이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제잘되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건물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공부하던 교실은 뼈대만 남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입니다. 지난해 8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간이 보금자리 수십 동이 그 옆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특히 이 건물엔 근처에 집이 있던 사람들 5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가족만 머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부대끼며 불편할 법도 하건만 또래 친구를 얻는 기쁨이 큽니다. Игрушки привозят. Тут всем нравится. Мне тут нравится. Друзья новые. 카메라 앞에 서기 전 꽃단장에 여념이 없는 영락 없는 10대 소녀들. 훌륭한 배구 선수를 꿈꾸는 소녀는 아직도 전쟁 중인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Ось, наприклад, коли ми зустрічали Новий год, це моє день народження було. Мені аж так не вірилося, що це настало, що я не в своєму домі. Ми завжди відмічали Новий рік у нас вдома з сім'єю, а тут взагалі нове все, і для мене це якось так непривично, я навіть спочатку не повірила, я до сих пор думала, що це сон якийсь. 조국의 승리와 집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Я бажаю так, щоб закінчилась війна теж нашою перемогою, і після війни відбудували всі наші будівлі, і все було так, як і було.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도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건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덕분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